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의 권규현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새로운 몰입형 온라인 환경과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있고요. 현재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부단장도 맡고 있고, 대한인간공학회 그리고 한국 HCI 학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인간공학,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융합되어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인지공학 그리고 뭐 UX, CX 같은 인지 심리학에 기반이 되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몰입형 온라인 환경, 특히나 뭐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강의의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리스어로 메타라는 뜻은 사실은 그 초월 뭐 그 이상 그래서 사실 메타라는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 그 어떻게 보면 내포하고 있는 그 함의가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도 메타로 이름을 바꾸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메타라는 키워드들이 여러 다른 단어들과 같이 붙어서 메타 커그니션 뭐 이런 언어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커그니션이라고 불리우는 인지 앞에 메타가 붙음으로써 메타인지 사실 커그니션이라고 부르는 걸 통제하게 되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스키마 위에도 메타를 붙여서 메타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메타버스는 벌써 화두가 된 지는 벌써 4, 5년이 지났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사실 이런 키워드들이 그렇게 파퓰러하게 통용되지는 않았어요. 뭐 VR, AR, 믹스드 리얼리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같은 키워드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리고 학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들은 약간 유행처럼 저희한테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되게 파급력 있게 다가왔었죠. 뭐 VR이나 AR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의 현존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초연결된 가상의 경험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메타라고 메타라는 회사죠. 그렇죠? 페이스북 이름을 바꾼 메타라는 회사에서 정의한 데피니션이고요. 페이스북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프레젠스 혹은 소셜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소셜 프레젠스를 더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가상의 현존감,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프레젠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메타의 비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VR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이건 뱀 톤슨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VR과 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현실 세계와 만나서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라고 또 정의한 사람도 있고요. 사실 이런 그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하면서 발전해 왔죠. 특히나 옆에 있는 그 스노우 크래시
라는 소설에서 사실은 처음으로 이런 그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컨 라이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의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이 되었죠. 근데 세컨 라이프가 도입되고 한참 지나서 다시 사실 세컨 라이프가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비즈니스적인 임팩은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각종 회사들이 세컨 라이프 안에다가 그들의 부티크를 만들고 그들의 전시회장을 만들고 초기에는 그랬을 정도로 상당히 파급력이 컸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런 활동들이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20년 전에 시대에서도 그런 그 현상들이 존재했었죠. 다만 기술적인 성숙도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한계, 컨텍스트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시면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해서 공진하고 그 속에서 단순히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나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뭐 이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죠. 그쵸? 실제로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미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보여준 가장 반향이 큰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였죠. 그쵸? 실제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의 어, 스토리를 보시면 인간은 단순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인간이 머무르는 인간의 관념이 머무르는 세계는 다 사이버 세상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고 그 안에 만들어진 사회적 질서 그리고 경제 시스템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상의 세계에서.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인간은 에너지원으로 컴퓨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레디 플레이 원, 뭐,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리한테 뭐 던진 메시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세계에서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의 활동이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는 두 세계의 커플링을 보여준 뭐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미래를 보여준 영화였죠. 과연 우리는 이런 영화들의 미래를 보면서 새로운 기술들,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를 꿈꿀 때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를 도입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 보여져 있는 영화에서의 느낌처럼 단순히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고 인간의 도움이 되는 메타버스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자, 몰입형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1500년대 이전에는 인간에 대한 연구의 시기였어요. 사실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연구의 시대라기보다 신에 대한 연구의 시대였고요.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인본주의 사상, 인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대상, 객체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르네상스였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내추럴 사이언스가 발전하기 시작한 때도 이때 근처에서부터 급격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도 생기고, 그러니까 신학만 공부하는 대학이 아니라 실제 내추럴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뉴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의 화학혁명, 그리고 영국에서의 기계혁명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전기혁명 등을 통해서 실제 현대의 사회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960년, 70년 지나면서 전기 컴퓨터들이 나오고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세상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게 되죠. 자, 중간에 있는 우리가 기계와 같이 가는 시대를 기계와 같이 가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계와 같은 높이, 같은 높이의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GPT가 도입되면서 최근에 맥킨지가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작년 6월쯤에 보고서를 냈고, 사실 GPT 3.5가 우리한테 챗 GPT로 소개된 거는 2022년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마지막 날 우리한테 소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GPT 3.5만 하더라도 놀라운 성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맥킨지가 2023년에 4월부터 해서 이제 각 CEO들 등등을 해서 그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싱귤레러티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앞으로 한 30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GPT가 도입되고 난 다음부터 많은 기술 리더들 그리고 CEO들이 하는 말이 불과 4, 5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수준의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가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과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런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앞으로의 시대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실제 공존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공존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그리고 사람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버의 에이전트와 같이 공존을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메타버스 자체는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 디지털 가상 세계들, 이미 뭐 게임이든 혹은 우리가 버추얼 투어리즘이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옮기든 아니면 가상에서 새롭게 만든 세상들이 존재하는 것들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히스토리가 3, 40년이 넘어가서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게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되어서 만들어진 세상. 레디 플레이 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게임 안에서의 세상 자체가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코노믹한 소시얼라지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질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게임에서도 사실 그런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온라인, 오프라인들의 활동들이 결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들, 온, 오프의 이벤트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가상의 인간인데 가상의 인간이 가상의 인간 같지 않은 그리고 이 가상의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같이 우리와 살고 있는 이런 세상들이 거의 다가 왔죠. 그렇죠? 실제로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신한은행의 광고 모델로도 활용이 되었죠. 그렇죠? 이런 산업적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경험들, 이런 상상들을 실제 부가가치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인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천천히 해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 우리가 이런 그 메타버스의 시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분석의 어떤 범위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할 때 있어서는 Unit of Analysis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 분석의 어떤 단위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사실은 기술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기술과 결합되는 사용자, 실제 서비스를 향유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향유하고 경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실제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은, 실제 과거의 세상들은, 과거의 디바이스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만들어져 지고 사용되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의 오브젝트, 메타버스 안에서의 인터랙션, 메타버스 안에서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네트워킹은 어 전혀 다른 맥락, 왜냐하면 버추얼 맥락이 생기거든요. 버추얼 컨텍스트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공간의 연결성, immersiveness, presence, environment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여기에 통합되어서 같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기술에 대한 인트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메타버스는 사실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결합되었을 때에만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사실은 돌아갈 수 있어요. 네트워킹 상당히 좋아야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스피드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캐패시티가 있어야, 이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야 실제 메타버스가 돌아가요. 그리고 엣지,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컴퓨팅 기술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의 공간의 재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에서의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문제라던가, 혹은 여기에서 내러티브를 풀어가는 과정 등등에서도 AI가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나 AI 드리븐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컴퓨터 비전 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또 휴먼, 그리고 아바타, 그다음 제스처에 대한 인식, 바깥의 공간에 대한 스캐닝 등등에서 이런 컴퓨터 비전에 대한 기술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거,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슈들, 또 인터오퍼러빌리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IoT나 로봇 같은 기술들도 이제 여기서 아바타와 로봇 등등 해서 우리가 햅틱 인터랙션, 여러 가지 그런 그 인터랙션 기술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로보틱 테크놀로지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AR이나 XR 같은 데에서는 IoT라는 것들이 시그널의, 어떻게 보면은 센스나 시그널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어, 메타버스 혹은 AR 디바이스와 통합됨으로써 우리가 환경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그리고 유저 인터랙티비티, 이건 항상 VR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아주 익숙하게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이런 그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 터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넘어서는 인터페이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보이스 인터랙션이 충분할까? 지금 제스처 인터랙션이 충분할까? 내추럴 인터랙션은 충분할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유저와 메타버스의 세계와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유저한테 전달할까라는 고민들도 해봐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디바이스들, 그쵸? 이런 것들도 다 되게 중요한 기술들이 되겠죠. 자, 이런 기술들 위에
아바타라든가 컨텐츠 크리에이션, 그리고 버추얼 이코노미, 그다음에 소셜 억셉터빌러리,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트러스트, 어카운터빌러티,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만 실제 메타버스 에코시스템이 아마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중에서 한두 개가 빠지게 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막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셜 억셉터빌리티 이슈들도 뭐 중독이라든가, 우리가 잘 이야기 뭐 하고 있지만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독의 이슈들 상당히 크죠. 레디 플레이 원에서도 보여줬던 것들이 유저의 애딕션에 대한 문제들 있었고요. 사이버 크라임에 대한 이슈들 있고요. 버추얼 이코노미, 이것도 마찬가지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돌아가는 실제 사이버 재화들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될 것이고 관리될 것이냐. 이거는 리얼 월드에서의 재화의 문제와 동일한 거죠. 재화의 관리나 분배의 문제와 동일한 그 이슈인 거죠.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라는 거는 과거의 어, 게임 혹은 과거의 그냥 VR 시스템에 비해서 컨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세상을 그대로 사이버 세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쉬운 컨텐츠에 대한 크리에이션,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 툴, 어서링 툴이 나와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AI 등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얘네들이 오너십에 대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야 이런 메타버스의 에코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겠죠. 뭐 거기에 당연히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어, 트러스트 이슈, 아바타에 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줬을 때에만 메타버스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팅 파워하고 네트워크 캐퍼빌리티, 컴퓨팅 파워를 한번 봅시다. 현재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UHD를 넘어서서 이제는 VR, AR 시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다 더 어드밴스드 된 VR, AR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홀로그램과 같은 세상으로 가야 될 텐데, 현재 우리가 프로젝션하는 모바일 GPU 캐퍼빌리티가 이제 사실 이게 크로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능력을 못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VR, AR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따라왔는데, 이제는 사실 요걸 넘어서는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컴퓨팅 캐퍼빌리티가 지금 생각보다는 한계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 AI 칩이라든가 뭐 이런 그 그래픽 칩 같은 것들도 아주 다양하게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캐퍼빌리티 관점에서도 보면 과거에 5G가 제공해줬던 캐퍼빌리티를 훨씬 더 지금 넘어서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의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라던가 뭐 스펙트럴 이피션시 같은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에어 레이턴시라던가 혹은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피크 데이터 레이시나 릴라이빌리티, 그리고 커넥션 덴시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아직 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그 화이트 육각형 스파이더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5G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6G가 되었을 때는 그것들을 이런 그 블루 스파이더 웹처럼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커넥션에 대한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G의 시대가 와야 이런 하이퍼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를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 여러분들 리얼리티, 버추얼리티, 컨티넘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리얼리티는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세상이죠. 버추얼리티는 완벽하게 버추얼 세상인 거죠. 완벽하게 버추얼 세상인 거고요. 그 사이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버추얼리티가 있어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는 리얼리티를 강조하면서 거기에다가 버추얼 오브젝트를 오그멘트 시키는 거죠. 이거는 사실 2000년대 초반, 2010년 근처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렇게 가게 위에 가게 이름 마크가 생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아주 초창기 이그젬플이었고요. 요게 발전해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든가 이런 것들로 오게 됐죠. 그쵸?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는 버추얼 세상에 리얼 오브젝트들이 올라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버추얼이 많은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보통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VR까지를 포함해서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그래서 XR이라고 부르죠. 그쵸? 왜 우리가 리얼리티를 빼냐? 리얼리티는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렇죠? 사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에 왜 리얼리티도 포함시키면 안 되냐?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학문적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창조해 가고 있는 세상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 버추얼리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는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꽤 큰 충격을 줬던 디바이스죠. 애플의 비전 프로예요. 애플의 비전 프로와 옆에 보면 메타 퀘스트와의 이런 스펙에 대한 비교를 해놓은 표인데, 저도 메타 퀘스트 3와 비전 프로를 써봤는데, 확실히 비전 프로가 보여주는 어떤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이게 거의 6배, 7배의 가격의 차이예요. 6배, 7배의 가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가격 차이, 그리고 무게감,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퀘스천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메타의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메타퀘스트 3가 지향하는 매스 마켓의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메타의 주식이 급등한 거죠. 그렇죠? 애플의 비전 프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줘서 이게 세상의 메타버스 혹은 세상의 XR 디바이스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케이스고요. 그 케이스에 더해서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매스 마켓에서도 서비스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거죠. 그렇죠? 메타 퀘스트 2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퀘스트 1하고 2는 진짜 큰 점프죠. 그렇죠? 큰 점프를 보여준 셈이고, 퀘스트 2와 퀘스트 3도 사실은 큰 점프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이 퀄리티에 대한 욕구들이 더 강해지고 있죠. 더 강해지고 있고, 그 하이 퀄리티에 어떻게 보면 현재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보여준 게 비전 프로죠. 그렇죠? 그리고 캐스3가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음, 그래도 비전 프로랑 딱 써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이런 작은 차이가 사실은 큰 경험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화면이 조금 커졌을 때 사람들이 같은 디바이스로 할 수 있는 어, 일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그 메타버스의 시대에는 이런 디바이스의 캐퍼빌리티, 디바이스의 테크놀로지 자체도 현재는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내 S사, L사 등등도 사실 뭐 외국 회사들과 다 이렇게 같이 코워크해서 새로운 이런 그 메타버스를 위한 디바이스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기 시작함으로써 기술적 발전은 아마 급격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조만간에 우리의 사용자 경험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1, 2에 대한 비교예요. 1, 2, 뭐 2가 나온 지 벌써 4, 5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5년 가까이 지났는데 1, 2의 비교를 놓고 보셔도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났죠. 그렇죠? 사실 이 2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쓸만하고 생각보다는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영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나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실제 작전에 활용하는 케이스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아는 산업적 가능성에 대한 피저빌리티들이 케이스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어, 경험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메타에서 보여준 그 씬스크립트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딱 쓰고 AI가 환경을 그 람마 모델을 사용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걔네들한테 자동으로 레이블링 하는 스크립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쫙 환경을 스캐닝을 하면 그 집에 있는 환경들에 이렇게 윈도우면 윈도우, 뭐 체어면 체어, TV면 TV, 박스면 박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다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메타버스의 어, 6가지 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8가지 기술적 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서링 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그 새로운 오서링 툴들이 나옴으로써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그 3D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얼월드와 똑같은 3D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메타포트라는 회사도 환경을 스캐닝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뭐 라이카도 그렇고 메타포트도 그렇고 그 레이더 스캐닝 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자동으로 VR로 생성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쉬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제 이런 씬스크립트처럼 레이블링까지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어, VR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미닝풀한 인터랙션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레이블링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나리오에서는 뭐 아주 다양한 그 기술들이 필요한데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트워킹, 컴퓨팅 기술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5G를 넘어서서 6G 그리고 뭐 엣지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IoT 테크놀로지 같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 블록체인, 그다음에 컨텐츠 크리에이션, 그다음에 AI처럼 이제 우리가 더 컨텐츠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서포트해 주는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실제 메타버스의 캐릭터리스틱을 이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라지 스케일의 그 유저가 머무를 수 있는 온라인 환경과 아이덴티티, 룰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콘텐츠 프로덕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위에서 리얼 타임 오퍼레이션도 되고 그다음에 3 디멘셔널, 멀티 디멘셔널 인터랙션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머시브한 익스피리언스가 되게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기술 셋들이 우리가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어 대상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는 성숙되어야 우리가 꿈꾸고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 비디오는 사실 그 언리얼 엔진에서 그 공개한 그 메타 휴먼이라는 건데 실제 오늘 그 녹화해서 비디오 플레이이 좀 원활 수월치 않아서 제가 못 보여준데 여러분들이 아마 언리얼 엔진 가서 찾아보시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메타 휴먼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사람 같은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 되게 쉽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로찌의 케이스도 그랬고 뭐 요즘에는 실제 인제 이런 그 메타 휴먼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 메타 휴먼 기술과 그다음에 보여주는 AI 기술, 허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AI가 인텔리전스를 가졌을 때의 세상인 거죠. 그쵸? 여기 있는 남자 주인공이 실제 에이전트인 허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스토리를 이 영화 허에서 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인텔리전스가 현재 GPT-4 혹은 이제 곧 다가올 GPT-5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거의 유사한 혹은 쪼끔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인터랙티비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의 인공지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 드렸던 메타 휴먼과 결합되면은 거의 완벽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세상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우리가 실제 모습과 인터넷에 있는 그 사이버 캐릭터, 메타 휴먼과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분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이슈인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 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더 메타 휴먼을 사람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유저들이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더 많은 효용성을 낼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시작점이 저는 인간의 액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탈코파슨은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쵸? 하버드에 있는 유명한 사회학자이고요. 이분은 인간의 어 휴먼 액션을 4 가지 시스템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비헤이비어럴 시스템. 여기는 우리가 바이올로지컬한 니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고 그쵸?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뭐 차가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힘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바이올로지컬한 시스템인 거죠, 인간은. 이런 실제 물리적인 행동들, 물리적인 것들, 제스처나 혹은 말, 보이스, 눈동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들도 사용자 경험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퍼스널리티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실제 소셜 월드에서 우리가 느끼는 개인의 캐릭터리스틱이죠. 사이칼라지컬한 관점, 이모셔널한 관점 이런 것들이 퍼스널리티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쵸?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스테이트도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쵸? 캐릭터, 퍼스널 캐릭터도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뭐 MBTI가 유행하는 시대이죠. 그쵸? MBTI를 왜 측정하겠어요?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위한 툴로서 MBTI를 활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레이어는 소셜 시스템이에요. 소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그리고 뭐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상태, 지위,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곳이죠. 실제 조직,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라는 조직, 회사에 있으면 회사라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 소셜 시스템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가 되죠. 거기서는 네트워킹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거고요. 이 소셜 인터랙션이 강조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요. 이 레이어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은 컬처럴 시스템이에요. 소셜 시스템을 규정 짓는 어떤 놈, 가치, 판단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컬처럴 시스템인 거죠.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특정 회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특정 국가는 또 어떤 캐릭터가 있어. 이것도 내셔널 컬처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서도 경험하는 바들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의 음식을 먹는 문화와 인도에서 음식 먹는 문화가 다른 것처럼 컬처럴 시스템은 실제 위에 있는 소셜, 퍼스널, 그리고 비헤비어럴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들 사이의 인터랙션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죠. 자,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경험 전에 우리가 경험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그 경험에 프리퍼시브드 했던 것들에 대한 걸 나한테 반영시키는 과정, 리플렉트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데피니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이거는 이벤트를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상상이 아니라 실제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몸으로 만졌고 터치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이벤트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옆에 있는 거는 수많은 경험에 대한 데피니션들을 아주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정의를 했어요. 특히나 우리가 현상학이라고 불리우는 학문에서는 경험에 대한 이슈가 아주 큰 화두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 듀이가 이야기한 경험의 세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는 상호작용의 원리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경험의 주체인 유기체와 경험의 객체인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그리고 연속성의 원리. 모든 경험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미래에 뒤따를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경험은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 상당히 많은 다른 경험과 결합되고 지식과 결합됨으로써 재구성되고 통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경험이고 사용자 경험도 요거에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상호작용, 연속성, 성장 이건 다 사용자 경험의 일환이기도 하죠. 자, 그중에서 우리가 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 실제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감, presence라는 키워드는 뭐 사실 그 메카시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존 메카시가 1980년도에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알려진 바로는 또 그 1990년대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사실 이제 존 메카시는 텔레프레전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텔레프레전스라는 것도 원격에서의 실제감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감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타버스라는 전제를 우리가 깔아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실제감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실제감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그 VR 환경이 진짜 같아서 바람도 불고, 그쵸? 막 냄새도 나고,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실제감 있죠? 그걸 우리가 물리적 실제감 혹은 센서리 프레전스, 센서리 이머시브니스라고 불러요.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실제감이에요. 사회적 실제감은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실제감이에요. 사실 이런 사회적 실제감은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자아 실제감. 내가 그,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셀프 리플렉티브하게 알 수 있는 실제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실제감이라는 것들을 어, 만들어내고요. 이런 실제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센스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실제감 중에서 이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이머시브니스죠. 이머시브니스의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입감의 결과가 프레센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몰입감의 결과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2D 화면,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입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죠. 물론 이 스크린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대형 화면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이머전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이런 이머시브니스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비주얼 3D, 히어링 정도가 되면 초기 아주 프라이머리한 이머전을 느끼게 되고요. 여기에 터칭, 히어링 조금 더 몸에 소마토 센서리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햅틱 피드백을 준다. 이러면 파셜 이머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냄새까지 나고 게다가 맛도 느끼고 우리가 말하는 오감을 다 느낄 수 있으면 풀 이머전이 되는 거죠. 진짜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매트릭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각각의 현재의 한계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마찬가지 소셜 프레젠스는 에이전시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여기 뭐에 있는 그 캐릭터들이 다 현재 다른 데 있는 캐릭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여기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바깥에 있는 김아무개의 대리인인 거죠. 대리인인 거죠. 이런 에이전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얼마만큼 리얼하게 풀어가느냐, 이 아바타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부여할 거냐에 따라서 소셜 프레젠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임바디먼트의 이슈예요. 이거는 자아 실제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실제 인간의 인지에 대한 이해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발전하고 있죠. 이제 과거에 우리 콜 코그니션이라고 불리우는 시대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환경에 나의 인텔리전스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디스트리뷰티드 코그니션의 개념이에요. 거기에다가 환경의 영향을 더 강조한 패러다임이 시츄에이티드 코그니션이에요. 사실 이런 그 코그니션의 개념들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은 1990년대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축이 인바디드 코그니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인바디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지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하고도 결합되어 있고요. 우리 몸과 환경과도 같이 인터랙션 할 때 인지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브레인 액티비티와 피지컬 액티비티 자체가 결합되었을 때 우리가 커그니션 그리고 이 피지컬 액티비티는 필연적으로 environment랑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을 다 포괄할 때 우리가 embodied 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embodiment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아 실제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설계할 때나 나의 대리인인 에이전시를 설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 몰입감과 프레젠스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 인바디드 커그니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크게 세 가지 컨셉을 살펴봤는데 프레젠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머전, 그쵸? 이머시브니스라고 불리우는 것. 두 번째는 에이전시 개념. 세 번째는 인바디먼트.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은 어, 물리적 실제감, 사회적 실제감, 그리고 자아 실제감과 연결되는 고리에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프레젠스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믹스드 리얼리티를 위한 그 UX 프린시플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페셜 컨시스턴시예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갈 때마다 튀거나 혹은 얘가 진짜 다르게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이 깨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ontextual relevance가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contextual relevance라는 거는 정보뿐만 아니라 오브젝트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깥에 보여지는 컨텍스트 혹은 컨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들과 충분히 관련성이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밸런스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스 트랜지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리얼리티와 버추얼리티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믹스드 리얼리티라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든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든 얘네들이 이질감이 느끼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uthenticity. 우리가 어떤 거가 실제이고 어떤 거가 버추얼인지에 대한 정도, 디그리에 대한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얼리티와 버추얼에 대한 바운더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센서리에 대한 하모니제이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 갔다라고 하면 바닷가에 있을 때 나는 냄새는 분명히 바다의 냄새여야 하거든요. 바람이 지나가고 거기에 묻어 있는 소금의 냄새가 느껴져야 우리가 더 큰 이몰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센서리에 대한 하모니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바람이 얼굴에는 지나가지만 손에는 안 지나간다. 이러면 우리가
오픈월드에 가 있는 느낌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MR뿐만 아니라 그냥 UX 프린시플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피드백은 항상 명확해야 되겠죠. 그쵸? 클리어한 피드백을 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8 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액세서빌리티 이슈는 거의 첫 번째로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과거보다 VR로 오면서 액세서빌리티 이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2D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비주얼 임페어먼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액세서블해요. 그런데 우리가 HMD처럼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각의 차이나 시야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그 인디비주얼 디퍼런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더라도 다르게 느낄 확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개인화에 대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비전 프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액세서빌리티를 잘 고려했다는 거죠. 실제로 자동으로 우리가 이 초점이나 이런 것들도 얘네가 맞춰 주고 있거든요. 이런 액세서빌리티 이슈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제스처럴 랭귀지 이거는 인터랙션에 있어서의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죠. 앞에서 제가 그 컬처럴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인투이티브 제스처라는 거는 공통 언어여야 되는데 이게 컬처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추럴 제스처라고 하는 것들이 보기보다 되게 어려운 것이고 이걸 언어화 시켜서 우리가 인터랙션을 해가는 과정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걸 잘 풀어야 좋은 메타버스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널 스페이스 문제. 여러분들이 이 그 아바타와 여러분들 간의 거리도 중요하고요. 실제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와의 거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추얼 월드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여러분들의 말 이런 것들이 막 섞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다른 이슈인데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리고 아바타와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소셜 인터랙션을 이야기할 때 바운더리 2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셜리 인게이지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케이스에 제공할 서비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에 제공할 서비스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 이슈들을 우리가 잘 풀어야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유저 밸류를 크리에이션하기 위해서죠. 사실 메타버스에서의 유저 밸류는 크게 놓고 보면 히도닉한 거, 즐거움을 창출하기 위한 것과 유틸리테리안한 것 이거는 효용성을 가지는 거죠. 인더스트리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들. 이제 고런 두 가지 맥락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히도닉한 밸류인 거죠. 유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이머시브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그 세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메타버스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메타버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은 게임이죠. 그쵸? 나머지 뭐 버추얼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만의 좀 한계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이런 것들도 뭐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뭐 트레이드하는 것도 그렇고 트레이드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새로운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과거에 벌써 이것도 2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리니지의 아이템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쵸? 현재 시대에는 이런 그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에듀케이션. 뭐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 에듀케이션에 대한 장벽들은 많이 무너졌죠. 심지어 저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런 에듀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어, 메타버스로 오게 되면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인터랙션을 가지고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쇼핑 같은 것도 지금 2D에서의 이미지샷 쇼핑을 넘어서서 새로운 온라인 쇼핑의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휴먼 인터페이스, 그리고 비집중화, 탈집중화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스페이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어, 디스커버 새로운 것들을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고 익스피리언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익스피리언스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어,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온고잉 R&D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어느 정도 성숙된 기술들도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이 통합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대로 된 어, 메타버스에서의 사용자 경험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우리가 그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그리고 컨슈머 메타버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는 헬스케어 같은 것들. 뭐 저도 그 어그멘티드 서전이라고 불리우는 헬스케어, 특히나 이제 수술에서 이 도메인에서 로봇 수술과 결합해서 어떻게 서전의 역량을 오그멘티드 시켜서 서전의 비주얼 센스를 오그멘테이션 시켜서 우리가 수술을 더 잘 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수행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들을 새롭게 제안해서 병원에서 실험을 해봤던 적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에서의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컨슈머 메타버스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게임이죠. 그렇죠? 과거에 저도 이제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게임을 특히나 메타버스에 가까운 소셜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 게임을 런칭했던 적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양쪽 사이드에서의 메타버스의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통합되어 있고요. 더 뾰족하게 인더스트리에 타겟을 할 것이냐. 사실은 재미가 없어도 우리가 이야기한 디지털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정신병이나 어, 그 정신질환이라던가 혹은 인지질환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어도 게임화 시켜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증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더 많은 즐거움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뭐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무비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메타버스 마켓 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한 회사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애플, 뭐 페이스북 등등 해서 뭐 여기에 있는 OS부터 통신, 커뮤니케이션, 칩 이런 것들을 제공한 GPU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휴먼 인터페이스는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죠. 오큘러스에서 페이스북 메타로 바뀐 메타 퀘스트. 그다음에 애플의 비전 프로, 뭐 삼성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뭐 등등해서 우리가 이런 휴먼 인터페이스 실제 HMD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올리기 위해서는 비집중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스페이셜 컴퓨팅에 대한 것들. 스페이셜 컴퓨팅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을 제너레이션하는 기술인 거죠. 유니티나 오픈 AI처럼 그 3D 공간을 새로 만들어주는, 얼마 전에 그 오픈 AI에서 새롭게 만든 3D 영상 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게 어떻게 컴퓨터가 만들어낸 3D 영상이지? 라는 것들이죠. 중간에 보시면 또 메타포트라는 회사 또 보이시죠?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3D 환경을 스캐닝하는 툴이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툴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는 뭐 유니티라든가 뭐 수많은 아도비 같은 데에서도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서포트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버리에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니티, 마찬가지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서비스에 더 가까운 밸브라는 게임 회사, 게임 플랫폼이라든가 마인크래프트, 그다음에 뭐 메타 뭐 등등 해서 수많은 게임,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등등의 익스피리언스를 직접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재 마켓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에는 이거에 곱하기 아마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들어와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회적 요소는 앞에서도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디지털 휴먼, 얼마나 사용자들이 그 사람을 진짜 인간과 같이 느끼게 만들어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된다고 하면 트레이닝 영역으로도 가고, 게임에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 버추얼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실제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되고, 쉐어드 익스피리언스가 된다라고 하면 버추얼 투어리즘 같은 것들도 상당히 파퓰러하게 이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셜 컴퓨팅이 되어서 우리가 리테일 같은 데서도 활용하고, 토크나이즈드 에셋이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거에 훨씬 더 유연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수많은 어퍼튜니티들이 앞으로 다가올 거고요.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사용자 경험의 한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들을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놓고 조금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뭐 저는 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시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한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나 사업적 가능성들을 탐색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과 경험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기술에 맞는 현재의 사용자 경험이 있고요. 미래의 기술에 맞는 미래의 사용자 경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돌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킹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적 가능성을 아마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 메타버스에 참여하게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동시에 사실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메타버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잘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반대로 또 여기에 잠재적 위험도 있어요. 매트릭스처럼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디 플레이 원처럼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적절한 레귤레이션, 또 적절한 규제나 방향성, 정책이 나와야 이런 산업적 가능성들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어, 서비스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한양대 기술영역 전문대학원이 있는데 우리의 모토가 Innovate Today, Design Tomorrow예요. 그래서 어 말 그대로 오늘의 메타버스를 우리가 쪼끔 더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메타버스를 디자인하는 데에 저도 일조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